자, 계속해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격. 자, 기본적인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 12월 달은 기본 개념, 특히 용어 설명에 좀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자, 성격 중에서 대물세, 또 예외 대인세란 말이 나왔어요. 자, 요 의미 좀 정리합시다. 자, 대물세, 대인세인데, 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갑씨가 재산을 A 재산, B 재산, C 재산이 있어요. 재산 몇 개 했다는 얘기야? 3개. 자, 이때 요게 뭐 한 5억이 되고, 요게 뭐 한 3억, 요게 뭐 8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은 뭐 한 16억이죠. 자, 이때 대물세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물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바로 뭐라 하냐? 대물세랍니다. 대할 대자 쓴 거예요. 대할 대자에 물자. 그래서 물건에 대하여 부과되는 성격의 조세를 대물세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과세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럼 얘들은 항상 대물세는요, 무슨 과세냐? 개별 과세입니다. 개별 과세. 따로따로 하나씩 때리라 그 얘기입니다. 따로따로 하나씩. 설사 누가 다 갖고 있다더라도, 갑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별로 따로따로 부과하는 걸 뭐라냐? 대물세라고 합니다. 대물세. 요거를 대물세라 한다. 대물세. 그래서 무슨 과세? 개별 과세. 대물세는 항상 무슨 과세가 이루어진다? 개별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러니까 재산세가 몇 개 부과된다는 얘기야? 3개. 물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로 부과하니까. 근데 대인세는 뭐냐면 사람을 기준하는 거야. 사람을. 대인세는 사람을 기준하는 거야. 이 재산을 누가 갖고 있냐? 갑이 갖고 있다. 그럼 갑한테 때려라 그 얘기죠. 갑한테. 그래서 이 대인세는 무슨 과세가 되냐? 합산 과세가 되는 거예요. 얼마에 대해서? 16억 전체에 대해서. 재산이 몇 개 갖고 있든 관계없이 하여튼 A, B, C라는 C 재산을 갑이 갖고 있으면 그 재산의 가액을 뭐한 금액?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누구한테 때리라는 얘기야? 사람을 기준해서 과세라는 얘기죠. 이게 대물세와 대인세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대인세는 몇 개만 나오는가? 하나만 나오죠. 대인세는 하나만 나오는 거야. 왜? 다 이 가액을 뭐한 가액? 합산한 가액에 대해서 과세해버렸기 때문에 대인세는 재산이 몇 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산이 누구 거냐? 갑 거다. 그럼 갑의 명의로 있는 재산을 다 합한 가에서 재산세 때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리할게요. 대물세는 항상 무슨 과세해야 된다, 여러분? 개별 과세.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 과세 물건별로 개별 과세. 대물세는. 이렇게 용어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용어를 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세를 적용하냐? 비례세율 적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굳이 원칙이란 말을 왜 했을까요? 예외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비례세율로 과세하는 거 이렇게 연결되는 거. 연결되는가? 비례세율과 연결돼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굳이 제가 원칙으로 한다는 말은 예외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 대인세는 요가 대응되는 게 대인세죠. 얘들은 특징이 납세 의무자별로
납세 의무자별로 합산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세율을 적용하느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대인세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한다? 사람. 그래서 그 사람별로 뭐 해서? 합산해서 어떤 세를 적용하라? 누진세를 적용하라. 자,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출제는 이런 걸 맞바꾸는 거야. 단어를 맞바꿔 놓고 찾아봐라. 틀린 거 찾아봐라.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연결시킬 수 없으면은 시험 문제를 못 푸는 거죠. 대물세 그러면 과세물권비로 개별과세란 말이 나와야 되고, 개별과세를 할 때 무슨 세를 적용한다? 비례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죠. 대인세다 그러면 납세무자별로 무슨 말 나와야 되고? 합산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합산 과세를 할 때는 어떤 세를 적용한다고요? 누진세. 요게 단어가 연결돼야 되는 거죠. 단어가. 그러니까 시험이 이런 거다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 연결시킬 때 출제는 살짝 대물세를 일로 빼고 일로 넣는다든지, 그죠? 대인세를 이걸로 설명한다든지, 이거 확 바꿔버리는 거지. 그럼 여러분, 어머, 이 아저씨 봐, 실수하고 있나 하고 딱 잡아내야 되는 거죠. 이걸 바꾼 거를 모르면 이제 그때 이제 삽질하러 가는 거죠. 1번도 파보고, 2번도 파보고, 3번도 파보고, 4번, 5번 다 파봐. 근데 답은 모르겠음. 그러면 이제 환장하는 거야. 이걸 저는 용어로 삽질한다 그런 겁니다. 자, 요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재산세는 얘를 원칙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재산세는 대물세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무슨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합산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보는 거죠. 재산세는 대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별로 개별 과세하여 비례세를 적용해야 돼.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는 납세무자별로 무슨 과세? 합산 과세. 무슨 세를 적용한다? 누진세. 이 키워드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저는 이거요.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된다. 이거 연결된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잡아내야 된다. 틀렸다는. 그걸 여러분이 연습하시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똑같은 거야. 법 과목은 똑같아, 기본이. 의. 그죠? 의.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의. 이게 뭐냐? 둘째, 요건. 그죠? 그러면 이러한 법률, 어떤 요건을 충족했을 때 그에 대한 법률 효과,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냐, 요건 충족하면. 그런 거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틀을 잡아놓고 자꾸 여러분이 갖다 맞춰야만 여러분이 막 섞어놨을 때 흔들리지 않고, 우리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책을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걸 어디서 봤는지 책을 못 찾아. 분명히 책에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모르는가? 전체 구조, 흐름을 모르는 거죠. 이 내용이 전체 흐름에서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못 찾는 거야. 아, 나 이거 하나 문제 풀려고 찾으려면 아주 환장을 하겠어.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러면 뭐냐? 전체 흐름을 모른다는 얘기죠. 전체 흐름. 그러니까 여러분, 목차는 중요해요.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는 2차라 하더라도 다 객관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이렇게 따로 잘 안 하는데, 원래 모든 국가고시는 2차는요 다 주관식입니다. 논수령입니다. 답안지 11장을 줘요. 우리 큰 종이 사이즈 있죠? 문제 사이즈 A4, B4, B5, B4인가? 횡 사이즈, 종 사이즈죠. 그 11장을 준다. 그래서 10장을 써야 돼. 각 장별로 10점, 100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관식은 뭘 외워야 되느냐? 목차를 모르면 안 돼. 목차를 써야 되니까. 내가 서론, 본론, 결론, 그걸 도출시킬 수 있어야 되니까. 법률, 의의, 요건, 효과, 판례,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2차는 맨날 우리 2차 공부할 때는 목차부터 공부합니다. 목차부터. 목차 외워, 목차. 그래서 이 전체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세요. 이것 지금 여러분 나왔으니까 내년 이거 다 바뀌어야 돼. 또 바뀌어야 되는 건데,
한번 그냥 쭉 훑어만 보세요. 소설책 읽듯이. 지금 뭐 당장 하나 정확히 외우려는 거 하나 보시지 마시고요. 11월달, 12월달에는 아 부동산학 개론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 거구나. 민법은 뭘 얘기하는구나. 그런 거 전체 흐름을 한번 그냥 소설책 읽듯이 자주 읽어보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쭉 읽어보세요. 한번 여기 나와 있는 핵심을 쭉.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내년 1월부터가 본격적인 공부가 될 텐데 그때 이제 그 목차에서 지금 이 선생님이 지금 어디 얘기하고 있네? 지방세, 국세 중에서 지금 지방세에서 취득세 공부하거나 등록면세 공부하거나 그 흐름을 이해할 줄 알아야지.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갔을 때도 손님이 막 갑자기 물어봐. 나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세 뭐 물어보면 그걸 여러분이 다 알 수는 없잖아. 그걸 찾아봐야 줄 알아야 되잖아. 근데 손님이 와서 못 찾는 거지, 책을.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그 고객은 여러분한테 의심 어린 눈길을 보내는 거야. 얘 뭐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똑같아. 여러분들 가끔 선생님들한테 뭐 질문에 잘 몰라. 답변을 못 해요. 그러면 이제 의심 어린 눈길을 쳐다보는 거죠. 쟤 사입이 아니야? 똑같아.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이 신뢰를 못 받으면 저는 강의를 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합시다. 재산세는 원칙이 뭐다? 대물세다. 대물세라는 것은 재산별로 뭐한다? 따로 하나하나 개별 과세하면서 그 적용되는 세는 어떤 세율이다? 비례세율이다. 이거 설명드렸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는 무슨 형태? 수평선 형태. 가액과 관계 이시 없이 과세 표준과 세율을 비교했을 때 비례세라는 것은 가액이 얼마든지 관계없이 가액과 관계없이 하나의 세율로 적용하는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여러분이 이 비례세 대표적으로 여러분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일상생활 과정에서 내는 비례세율의 대표가 있죠. 뭐 있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소비하는 과정에서 재화를 물건을 사거나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내는 세금의 대표적인 게 뭐죠?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가가치세. 그렇죠? 뭐 계산서 보거나 가격 영수증 보도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 있잖아. 몇 프로예요? 10%. 그건 얼마짜리냐 관계이시 가액과 관계이시 없이. 제가 돈을 벌면 PDP 큰 거 하나 좀 사고 싶어요. 잘 박은 거 PDP. 거기다가 스피커도 좀 따로 샀고 홈시어터 다 꾸미는 거죠. 난 정말 돈 벌면 제일 먼저 사고 싶은 게 별장 하나 사고 싶어요. 별장보다도 사무실 개념. 나만의 공간. 제가 사무실 없어서 맨날 여기저기 떠돌이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하는데 돈 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사무실 하나 구해갖고 사무실 구하면은 제일 먼저 벽면에 PDF 딱 해놓고 홈시어터 스피커 죽이는 걸로 해갖고 뭘 줘?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합격해서 돈 벌면. 합격해서 돈 벌면 기다리세요. 금방 옵니다. 나 그거 10년 전부터 들었던 소리야. 10년 전부터. 교수님 제가 합격만 하면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꼭 합격하셔도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되더라고. 이제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나온 후는 다르죠. 딱 앞에 놓고 좀 영화도 좀 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모니터 좀 많이 떠갖고 좀 제가 원하는 화면도 좀 많이 볼 수 있게 멀티플레이어 딱 설치해놓고 그거 하나 본 거야. 평수도 큰 거 없어. 책상에 뭐 이 정도 하나. 자식.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이 강의 안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죠? 영화 쫙 보고. 인명아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 먹으려고 10시, 12시에 테레비 틀면 테레비 까! 시끄러 죽겠어. 자, 다시 한번 가액과 관계 이시 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 때리는 걸 뭐라고 그런다? 비례세율이라 한다. 무슨 형태? 수평선 형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부가가치세.
자, 누진세 하나만 더 합시다. 누진세율이라는 것은 과세 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러한 무슨 형태? 계단형 형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누진세율 그러죠. 그러니까 누진세율은 과표가 점점 뭐 할수록 커질수록 세율이 어떻게 되는가? 높아지는 계단형 형태의 세율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 누진세율이라 한다. 누진세로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내고 있는 게 바로 뭐냐? 소득세. 소득세죠. 최저 6%부터 15%, 그 다음에 24%, 33%, 예, 그 다음에 38%,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세율의 크기가 점점 높아지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는 10%, 20%, 30%, 40%, 50% 이렇게 구간별로 달라. 이래서 상속세를 냈는데 과표가 1억이다. 1억까지는 10%. 1억을 초과해서 5억 원에 해당하는 4억 원의 부분은 20% 세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는가? 상속세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30억을 초과하면 최고세를 50%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안 내려면 상속세 안 내려면 어떻게 돼? 상속 안 받으면 돼. 그래서 그렇게 상속세 안 내고 싶으면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제가 내드릴 테니까. 재산 제가 갖고 제가 상속세 내드리면 되잖아요. 꼭 연락 주세요. 그래도 한 번도 연락 안 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개념을 잡으실 것이 비례세율과 누진세율. 그래서 누진세는 과표가 뭐 할수록 커질수록 거기에 대응되는 뭐도 세율도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무슨 형태 여러분? 계단형 형태. 근데 비례세율은 그런 과표가 얼마냐 가액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하나의 세율로만 때리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 비례세율. 자, 그러면 제가 PDP 뭐 한 1,000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1,000만 원짜리. 제일 좋은 걸로. 풀 HD에다 뭐 3D까지 되고 뭐. 그래서 얼마 주고 샀다고요? 1,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부가치세 몇 프로 붙는 거예요? 10%. 그럼 얼마 더 내라는 얘기야? 100만 원을 뭐로 더 내라는 얘기야?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나는 얼마 주고 사는가? 1,100만 원. 1,100만 원. 요 1,000만 원짜리 사면서 내가 부가치세 얼마 냈다고 100만 원 냈다고 뭘 받는 거죠, 여러분? 받는 게 세금 계산서죠. 그렇죠? 그러면 사업자면 내가 낸 세금과 내가 받은 세금을 조정했고 차액을 이제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거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상가를 분양받았을 때 부가가치세 부과되면 나중에 그걸 임대사업할 때 다시 다 어떻게 돼? 환급받아야 되죠. 부가치세. 그래서 실생활 나가는 부가치세가 사업자는 부가치세가 많이 연결돼요. 공인중개사 여러분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야.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일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되면은 여러분은 그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매매 중개 수수료 1,000만 원을 받았다? 1,000만 원 받았다. 지난주에 저 아는 저희 동네에 그 뭐 제자라고 표현하기는 힘들지만 저 수업을 들었던 분이 이제 수업을 이제 학교 가셔 공인중개사를 업에 종사하세요. 또 가까우니까 이제 그분이 또 저하고 좀 친하게 지내. 왜? 이 세금 문제가 나가면 세금 문제가 다 얽히니까 그냥 괜히 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유지하려고 그래. 난 뭐 그렇게 꼭 저기 한 건 아닌데. 지난주에 연락이 왔어요. 아, 모처럼 3개월 만에 매매 한 건 했다고. 매매 한 건 했다고 좀 수수료 좀 두들겨 받아. 교수님 나오세요. 저녁에 시간 나시면. 요즘 아직 개강이 많이 오픈 안 됐기 때문에 저녁에 조금 시간 나고 나와서 이제 소주 한잔하면서 삼겹살 이렇게 막 먹으면서 이제. 그건 솔직히 기분이 좋아요. 왜 기분이 좋냐면 잘 돼서 좋은 소식을 전달받는 거니까. 아, 교수님 나 이번에 매매 한 건 했고 수수료 얼마 받았어요. 아 요즘 좀 어려운데 그래도 매매 이번 해갖고 술 한잔 하자. 술 한잔 하면서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분이 일반 과세사업자다. 그래서 수수료를 만약에 300만 원을 받았다. 그 300만 원 몇 프로? 10%에 30만 원 더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객한테 얼마 받아야 돼? 330을 받아서 300은 내가 먹고 30만 원 국가가 내야 할 국가 내야 할 세금 내가 대신 받아준 거니까 다음 달 내야 되는 거죠. 10일까지. 근데 내가 물건을 사면서 내가 뭐 한가? 낸 부가가치세도 있겠죠. 내가 받은 부가가치세도 있겠지만 내가 낸 부가가치세도. 내가 사무실 오픈하라고 뭐 PC, 사무기기 뭐 여러 가지 사무기기를 구입하는 가지고서 뭘 내요? 부가가치 내야겠죠. 그럼 그거는 내가 뭐가 되냐? 매입세. 내가 물건을 뭐 하면서? 사면서 낸 세금을 매입세. 그리고 내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공인중개 수수료 받으면서 받은 세금. 내가 이건 물건을 팔면서 받은 거와 똑같은 거죠. 이건 뭐가 되는가? 매출세. 그래서 매출세에서 매입세액을 빼갖고 남은 것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납부세액이 돼. 차액만. 근데 사무실 오픈하면은 당장 사무실 오픈하자마자 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막 기다렸던 손님들이 막 몰려오는 건 아니죠. 그 매출은 있어 없어? 없죠. 근데 나는 사무기구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낸 세금은 있어 없어? 있겠죠. 그럼 내가 이걸 과세사업자로 신고를 했으면 이 사람은 이게 마이너스가 더 크면 어떡하는가? 이거를 돌려받죠. 환급받죠. 근데 내가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사업자로 안 하고 간이과세자로 했다. 그럼 이거 돌려 못 받아. 그러니까 이거 처음 할 때는 이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과세사업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일반 과세사업자를 신청을 해갖고 환급을 받고 나중에 1년 동안 6개월 동안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다시 간이과세로 전환해버리면 돼. 그거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 내가 납부한 세금이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아느냐 모르. 근로자들은 연말정 13월에 급여 뭐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 항상 요 누진세일과 비례세일 개념이 어떤 거다라는 것만 개념만 이해해 주세요.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과세권자 한번 잠깐 봐요. 과세권자. 자, 지방세는 특징이 지방세의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도세, 도지사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럼 서울은 누가 되는가? 특별시장. 인천,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여기는 뭐죠? 광역시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도지사나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나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라는 광역시일 때는 구청장이 과세권자 됩니다. 그래서 등록면에서는 도세 또는 구세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재산세는 누구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세가 좀 공부하기 힘든 게 뭐냐면 지방세 종류마다 과세권자가 다르다 그 얘기야, 여러분. 근데 내년에부터 지방세로 전환되는 뭐는 종합부동산세도 역시 시군 구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산세 과세권자 나왔죠. 부동산 소재지인 납세지를 관할하는 밑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과세권자 보셔야 돼요. 재산세 과세권자. 자, 그런 건 알아두셔야 돼. 이런 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지방세를 공부할 때 이게 기본이야. 누가 부과하는 거냐. 근데 단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장과 구청장이 공동과세로 되어 있죠. 그거는 일단 시험에는 절대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야 시군 구세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서는 외울 필요 없어. 왜? 걔는 절대 시험에 나올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단서는 어디만 적용하는가?
서울에만 적용하는 거단 말이야.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서울 사람만 보는 거야? 전국구 시험이야. 전국구야. 제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한테 서울 얘기하면 싫어해, 좋아해?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시험은 전국구 규정만 나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전국을 단위라는 법률이 나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한정해서 나오는 규정은 절대 시험에 여러분 안 나오니까 제가 할 때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걸 제가 말씀드린 거야. 그래서 단서는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재산세는 누구가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랬어? 픽3. 픽3라고 그랬죠?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구청장이 제일 반대했다. 그래서 반대한 이유는 재산세는 누가 먹는 거니까 구청장이 먹는데 그 일정 부분은 종합부동산세로 부과해버리면 시장이 먹을 게 어떻게 되니까? 줄어드니까 그만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극렬 반대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좀 봐두시고요. 납세무자 1번 요거는 알아두셔야죠. 1번. 자, 보유세로 넘어오면 항상 나오는 시간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걸 뭐랬죠, 여러분? 과세 기준일 그랬죠. 보유세로 가면 항상 새로운 시간적 기준이 나온다. 그래서 항상 보유세를 과세를 할 때는 어느 날 현재로 과세하느냐라는 시간적 기준. 그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과세 기준일. 자, 아까 제가 읽으실 때 이때 재산세 과세 기준은 언제 됐습니까? 매년 6월 1일로 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아까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납세무자가 누구냐라는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을 뭐 하는 사람? 밑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이게 보유세 특징이야. 밑줄. 그래서 항상 보유세는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의 과세 물건에 누가 내는 거다고요? 소유자. 그 납세무자는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매우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재산세 납세무자는. 왜? 누가 내야 되느냐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누가 내야 되느냐. 아까 우리 가불병 살펴봤죠? 그렇죠. 가불병에서 누가 내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세는 여러분 납세무자가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해당해. 7, 80%유 거의 뭐 90%까지 육박합니다. 납세무자는. 시험을 10번 보면 8번, 9번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납세무자는. 근데 거기 보면 뭐 원래 납세무자 이외에도 의제 납세무자라는 게 좀 뭐 복잡하죠. 시험은 이런 게 잘 나. 복잡한 거. 한장한다. 여러분 입장에서 정리하기 힘든 게 출전 입장에서 문제 내기가 좋은 거죠. 왜? 케이스별로 달라지니까. 거기 의제 납세무자 동그라미 1, 2, 3, 4, 5, 6, 7 있죠. 조건마다 납세무자가 달라지죠. 출전은 이런 거 문제 내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출전이 문제 내는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그런 걸 잘 맞춰서 공부해야 돼. 여러분이 공부하기 편한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면 시험에 잘 안 나와.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예,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한 번에 외우는 거 아니야. 우리 1년 내내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이거 공부해요. 재산세를 강의할 때 제가 납세무자를 절대 뺄 수가 없어요. 이거 왜?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다 무조건 암기하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건가를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어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대응할 수가 있어. 대응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 하시는데도 이 대응을 못 하시면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딱 정해진 대로만 물어보면 답변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하자. 그렇게 돌려서 물어봐.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물어봐. 그러면 막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지고 내가 나 이런 거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근데 다 사실은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재산세는 누가 낸다고요? 6월 1일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과세 물건을 뭐 하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보유세는 항상 누가 내요? 소유자. 취득세는 누가 내요? 취득자. 등록물에서는 등기를 하는 자. 재산세 등 보유세는 소유자. 근데 어느 날 현재 그러면 어느 날 현재라고 해야 돼? 6월 1일 현재. 그래서 보유세는 무조건 어느 날 현재로 가세 여부를 판단한다. 6월 1일 현재 여부로 판단합니다. 근데 거기 1번에 이런 말 나왔죠. 소유자 앞에 무슨 말 있죠, 여러분? 예, 사실상 동그라미 시뻘겋게. 출제는 이걸 물어봐요. 아씨, 기껏 소유자 외워놨더니 엠병아 소유자는 안 물어보고 뭘 물어봐? 사실상. 이 말을 잘 물어봐. 사람들이 지금은요, 속된 말 조금 설교하면 지금은 무식한 사람이 없어요. 무식한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못 배웠다, 학교를 뭐 다녔다 안 다녔다가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모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게. 다 웬만한 직은 다 알고 있다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똑똑해요. 진짜요, 여러분. 요즘은 강의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 자체가 다 수준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강의하다 실수했거나 그런 말 그냥 치고 들어가 버립니다. 이쉐 똑바로 못해 하면서. 얼마나 무서운데.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제가 강의할 때만 해도 어쨌거나 학원 선생님이라더라도 선생님이랑 꼬박꼬박 또 이렇게, 예전엔 연령이 높았어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50대, 60대, 70대 은퇴하고 나시고 나서 뭐 일을 찰 때 했던 게. 근데 지금은 제가 올해도 그랬고요. 여러분, 저 중3짜리도 강의 들었어요. 중3짜리도 이거. 중3짜리도 했어. 고등학생도 있고요.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안 가고 이거 공부한 친구도 있었고요. 대학교 부동산 학과 다니면서 이거 수업 듣는 친구. 그러니까 20대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수험생이 20대부터 지금 70대야. 우린 여기 20대가 안 계신 것 같은데, 예,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주 폭이 다양하죠. 그리고 다 학력도 다 달라. 다 달라. 그러니까 포커스 맞추기가 많이 힘들죠. 공무원 강의는 편해요. 공무원은 강의가 딱 연령이 압축돼 있어.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20대 중반, 30대 초반. 딱, 그러니까 걔들에만 맞춰주면 돼요.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는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각자 보는 시각이 다 달라. 20대인 친구는 수험 끝나고 멘탈 저한테 와서 이렇게 취업 문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금융기관은 어떻게 해요? 나 부동산 학과인데 어떻게 취업을 해야 돼요? 그 친구는 오기만 하면 맨날 이거 20대 친구들은. 40대 이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시려 하는 분들이야. 공인중개 사무실 어떻게 해야 돼? 뭐 그거 물어보죠. 퇴직하고 나신 분들, 그분 또 관점이 다 달라. 힘들어. 그래서 요 얘기 왜 했지 내가 지금? 요즘 자꾸 이렇게 심해요. 사실상. 요즘 자꾸 집 나무 잘 못 찾아간다. 이상한데 큰일 났어.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랬죠. 이거 다시 한번 봐요. 며칠자로? 5월 28일자로 갑으로부터 을한테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날이 잔금 지급. 이게 너무 낮게 썼지. 자, 여기로 잡읍시다. 카메라가 잘 안 잡히겠다. 갑으로 또 누구한테? 을한테 매매가 돼서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여러분? 잔금. 이건 안 해도 되겠죠, 당연히. 우리 부동산 사고 파는 건 잔금이 지급돼야 소유권 넘어오고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외울 필요가 없죠. 근데 우리는 재산세를 어느 날 현재로 가셔야 한다고요, 여러분? 6월 1일 현재로 가셔야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5월 28일 날에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 을한테 넘어갔다. 그럼 올해 2013년도 재산세 누가 내는다?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누군지 찾아봐라고 그랬죠? 그러면 소유권이 28일 날에 5월 28일 갑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을한테 넘어갔으니까 올해 재산세 납세 문제는 누가 되는 거다? 을입니다. 시험에 이런 거 나온다고 그랬었죠? 나왔었고요. 이건 기초 단계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매매는 누가 잘했다?
갑이 잘했다. 이양 처분할 거 6월 1일 전에 처분해서 자기는 올해 재산세 보유세 내겠다 안 내겠다? 안 내겠다. 거꾸로 을 입장에서는 잔금 지급을 조금 앞으로 하는 바람에 당해년도 재산세 다 누가 내야 하는가? 을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재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을이죠. 이자가 사실상의 소유자죠. 뭐와 관계없이? 등기와 관계없이 어쨌거나 을은 이날 취득한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을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다 똑똑해. 그래? 내가 이걸 모를 줄 알고 해갖고 을이 어느 날 현재 6월 1일 현재 아직 뭐를 안 하고 있는가? 등기를 안 하는가? 자기 명의로. 하하. 등기를 안 하니까 공부상의 소유자는 누구로 잡혀 있어요? 공부상의 등기부에는 계속 누구 면으로 잡혀 있는가? 갑. 그런데 실은 누구 거다는 얘기야? 을 거다 이 얘기죠. 그러면 을이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뭐와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진다 그 얘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을이 만약에 등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을이 뭐까지 했다고? 등기까지 했대. 그럼 이때는 사실상과 공부상이 어떻게 돼? 일치가 되죠. 그럼 누가 되는 게 당연한가? 을이 내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를 안 함으로써 을이 매수자가 뭐를 안 한가? 6월 1일 현재 등기를 안 하고 버텨보는 거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등기부상에는 계속 누구 명으로 잡혀 있어? 전 매도자 갑의 명으로 잡혀 있죠. 이해되세요? 상황을 이해해. 이거 외우는 거 아니야. 이런 걸 자꾸 외우려는 분들이 계세요.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판단하면 하면 돼. 근데 실은 사실상 을이 이미 5월 28일 날로 취득했죠. 그 사실상의 소유자는 누군데? 을인데 을이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부상에는 등기부는 계속 누구 면으로 잡혀있더라? 갑의 면으로 잡혀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한다? 사실상의 소유자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그러면 이때 과세관청은 누굴 잡을 거냐 이거야. 누굴 잡아? 누구한테 재산세 때려야 되느냐 이거야. 누굴 잡으란 얘기야. 이럴 경우 거기 원칙 뭐라고 됐어요? 누굴 잡아라? 사실상의 소유자를 잡아라. 얘가 원칙이란 얘기야. 뭐와 관계없이 등기와 관계없이 누가 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사실상 소유자 을이 내야 된다 그 얘기야. 시험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재산세 납세는 과세기준자 그 재산을 뭐 하는 자? 사실상 뭐 있는 자? 소유하는 자. 그래서 누가 내라고요? 사실상.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등기를 안 하니까 과세관청은 제3자죠. 매매 당사자가 아니죠. 그리고 시장 군수는 나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그 같은 수많은 사람, 구민을 다 상대하는 사람인데 그 매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판단하냐? 알아 몰라 과세관청은? 모르죠. 그러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뭐를 하지 않음으로써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과세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은 알아 몰라? 모르죠. 왜? 등기부에는 변동이 없으니까. 일단 과세관청은 뭐를 가지고 따져? 등기부 갖고 따진단 말이야. 아, 등기부상에 지금 아직 누구로 돼 있네? 갑의 거로 돼 있네? 그럼 갑인가 보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은 누구한테 가자는가? 갑을 잡으러 가죠. 이게 되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지? 실은 누구한테 넘어갔지만 을한테 넘어갔는데 이 을이 뭐를 하지 않아서 등기를 하되 과세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을한테 갔는데 현실적으로는 과세관청이 을한테 넘어갔다는 걸 알아 몰라? 몰라. 왜? 과세관청은 이걸 보고 가니까. 등기부상이 계속 누구면 잡혀 있다 여러분? 갑의 면. 그래서 재산세를 누구한테 때리는가? 갑한테 때리죠. 그러면 이번에 누가 억울해 이제?
갑이 억울하지. 자기는 올해 제사세 내려고 안 내려고 6월 1일 전에 처분했는데 이 매수자가 뭐를 안 함으로써 등기를 안 함으로써 안 내는 거죠. 그럼 이번에 누가 뒤집어져 이제? 아니 이렇게 되면 누가 뒤집어져? 갑이 뒤집어지지. 갑이 잘 뒤집어져야 돼. 내 차례도 아닌데 뭐 자기가 자빠지면 안 돼. 이건 외우는 게 아니죠, 여러분. 상황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게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 세법은 상황을 이해해야 돼. 왜? 현실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바로 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현실은 다 이런 얘기단 말이야. 법에서만 규정된 대로 실무가 일어나면 쉽게. 근데 실무 나가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형식으로 많이 일어나. 다반사야. 법률은 규정이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여러분 법에 규정이 없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찾아봐? 판례 찾아보죠.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우리.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여러분 뭐까지 공부하세요? 대법원 판례 공부하시죠? 그 법률에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판례를 찾아보는 거야. 똑같아요. 자, 그래서 과세관청은 누구 건지 안다? 누구 건지 안다? 갑 걸 알죠. 그럼 억울하면 누가 이제 억울해지는가? 갑.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갑. 이렇게 등기가 안 되었으면 사실상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데? 넘어갔는데 매수자가 뭐를 하지 않아서 등기를 하지 않아서 등기부상에 계속 누구 명의로 잡혔으면 갑의 명의로 잡혔으면 과세관청은 누구 거로 한다? 갑 거로 한다. 그러면 네가 내기 싫으면 네가 어떻게 하면 내기 싫으면 6월 10일까지 이게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신고하라 그러는 거죠. 시장아, 구청장아, 이거 등기부상에 내 명이 갑의 명의로 돼 있지만 이게 실은 매매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5월 28일자로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을한테 넘어갔다고 뭐하라? 뭐하라? 시장군수한테 신고하라. 네가 내기 싫으면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뭐하라? 신고하라. 그 얘기야. 신고하라. 언제까지? 6월 10일까지 소유권이 변동이 되었다는 걸 신고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신고를 하면 납세무자인 갑이 뭐하면?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이제 알게 돼? 모르게 돼? 알게 되겠죠. 등기부상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데? 을 명의로 돼 있지만 매매를 해서 5월 28일자로 누구한테 넘어갔구나? 을한테 넘어갔다라고 뭘 받았으니까? 신고를 받았으니까 과세관청은 이 진정한 사실소유자가 누구란 걸, 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납세문제 되는 거야? 을이 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신고를 안 했어. 갑이 별도 소유권이 변동됐다고 뭘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봅시다.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등기부의 변동도 있고 없고, 등기부에도 변동이 있고 없고, 별도의 갑의 뭐도 없고, 신고도 없고. 그럼 과세관청은 알아 몰라? 몰라. 그 누굴 납세무지 잡아? 갑을 잡겠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은 이거 나오는 거야, 여러분한테.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매매가 됐는데 등기를 하지 않아서 공부상과 사실상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누구를 납세무자를 할 거냐?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여러분 뭘 빨리 확인해야 돼? 소유권 변동 신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별도 신고했네? 그러면 그 신고에서 누굴 잡아라? 사실상을 잡아라. 근데 등기도 안 됐고 별도에 뭐도 없고 신고도 없고 그러면 그때는 누굴 잡아라? 공부상소를 잡아라. 시험에 이런 게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6월 1일에 이제 사실상 소유자 이렇게만 외워놓고 난 다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뭘 알아?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데 개뿔. 요즘 시험 문제 수준이 요런 수준이야.
옛날에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서 사실상 소유자냐 아니냐, 공부상 소유자냐 이렇게 단순하게 물어봐서. 근데 요즘은 안 그래. 난이도가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요. 점점 높아져. 그래서 단순히 외워갖고는 안 돼. 내가 한번 들어보고 책을 봤던 내용들만 갖고는 시험 못 봐요, 여러분. 그렇게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사례로 물어보는데? 근데 이런 걸, 세법은 이런 규정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야. 이걸 다 어떻게 외워? 저도 못 외워요. 그러나 여러분은 뭐만 판단할 줄 알면 돼? 상황, 그 상황. 아, 이런 상황이구나. 나 할 땐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건 여러분이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극히 합리적인 거니까.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런 걸 이해하시면서 정리하시는 분은 다 알아듣죠. 근데 이거 수업 안 듣고 공부를 안 하시다 요것만 달랑 판서 봐. 칠판 이렇게 써져서.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이걸 다 무조건 외우려고 그래? 어떻게 다 외우냐고. 주어진 뭐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상황을 판단한다. 그래서 원래는 결론 낼게 여러분. 재산세는 누가 내야 되는 거지만 6월 1일 현재 그 재산이 누가? 사실상의 소유자가 내는 거다. 근데 6월 1일 현재 뭐가 되지 않음으로써 등기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한 번 더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소유권 변동이 되었다라고 신고 여부에 따라서 사실상과 공부상이 달라지더라. 그 시험에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걸 물어볼 수도 있고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 어때? 좋죠. 이 경우를 물어볼 수도 있고 요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냥 원래대로 물어볼 수도 있고 세법이 어려워서 이런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내용을 어떻게 하려고 해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바로 여러분 1번 원칙의 재산세 과세균제 사실상 소유자. 근데 의제 납세 문자 1번 보세요. 의제 납세 문자 1번이에요. 이런 말 나와.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뭐하지 않아서 신고를 하지 않아서 원래는 우리 누굴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의 소유를 잡아야 되는데 그 자를 알면 모르면 알 수 없으면 그때는 할 수 없다. 누구 가자? 공부상. 시험은 바로 요거죠. 공부상이냐 사실상이냐 요거 구분해봐라. 키워드를 잘 잡아야 돼. 결론은 출제는 뭘 물어본다? 사실상 을이냐 공부상 소유자 갑이냐 이걸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한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납세무자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우리 재산세에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하죠.